미스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 의구심은 지적 능력의 별명이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다가 알고 있다는 착각. 호르시의 9일 일이 정비소로 들어왔다. 시동이 꺼지지 않는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유로 스펙 모튼의 공동사장 제프 호클랜드는 로스앤젤레스 손꼽히는 포르쉐의 전문가다. 이 값비싼 스포츠카의 기계적인 문제를 수천 건 이상 해결해온 그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제프는 이렇게 말했다. 열쇠를 빼도 엔진이 계속 돌아갔죠.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제프는 공기를 차단해서 엔진을 멈추는 수밖에 없었다. 맨스로 공기 흡입구를 막았어요. 꼭 목 잘라 죽이는 것처럼. 이 포르쉐에 생긴 문제는 치명적이었다. 시동이 꺼지지 않는 그 차량은 손쓸 방법이 없었다. 저기는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시동을 켜놓고 있었다. 하지만 차량 자체에서는 문제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경고등이나 에러 코드도 뜨지 않았고 미소리나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 제프는 말했다. 요즘 차량은 수십 개의 컴퓨터가 연료 주입까지 배수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걸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면 예를 들어 엔진이 살짝 과열되기만 해도 조치를 하려는 경고등이 켜지죠. 그런데 이 포르쉐에 내장된 컴퓨터는 문제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엔진이 꺼지지 않는 경우에 에러 코드를 입력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은 거예요. 미친 거죠. 실제로 만난 제프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정비기사 같았다. 회색 디키스 작업복에 거꾸로 쓴 야구모자, 목에 보이는 타투, 손과 뺨에 묻은 기름 자국까지. 내가 이후로 스펙 모노팅을 찾아갔을 때도 그는 오래된 포르쉐 아래에서 녹이선 조인트를 돌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21세기 차량 수리 기술을 들어선 아이러니를 감상하며 서 있었다. 정비소 한쪽에는 기름이 잔뜩 묻은 윤활제 튜브, 모양과 크기가 저마다 다른 스피너와 소켓, 무더기로 쌓인 차량 오일 같은 정비기사의 전형적인 도구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제프와 직원들이 벽에 줄줄이 달린 태블릿 PC를 통해 제프는 말했다. 전에는 모든 게 아날로그였죠. 엑셀을 발로 누르면 구멍이 열리면서 엔진으로 연료가 분사되는 식 말이에요. 지금은 엑셀을 밟고 발을 저만큼 움직이면 제프는 손가락을 2-3cm쯤 벌렸다. 전자 센서가 컴퓨터의 조절판을 62% 열라고 알려요. 그럼 연료 분사기의 펄스가 1000분의 1.3초에서 1000분의 1.8초로 바뀌죠. 그러니까 운전자의 미세한 움직임이 컴퓨터를 거쳐서 아주 정확하게 엔진으로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제프는 마치 아날로그 시절이 그리운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 정확성 덕분에 성능은 훨씬 좋아졌을지 몰라도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생겼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저렴하지 않고요. 컴퓨터가 부성함에 따라서 자동차 수리의 미스터리는 점차 사라졌다. 예전에는 정비기사가 셜록 홈즈 같은 탐정 아니면은 또 통과의 맥을리오지 손님은 정비로서 와서 명확하지 않은 불만을 늘어놓았다. 날이 추운 날 시동을 걸면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천천히 좌회전하면 핸들이 떨린다는 식이었다. 그는 이 원인 모를 증상을 해석해서 진단을 내리고 어느 검사가 고무가 망가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정비기사의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동차는 에러 코드와 기능 장애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스스로 진단을 내린다. 고장난 회로 핀트가 안 맞는 피스톤이 있으면 보고하고 몇 초마다 차체 온도를 측정한다. 제프는 이렇게 얘기했다. 항상 컴퓨터에서 시작해요. 차가 정비소에 들어오면 먼저 내장 컴퓨터에 접속해서 뭐가 문제라고 뜨는지 확인하죠. 하지만 이 같은 컴퓨터 진단은 수리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포르쉐의 점막 코일과 관련된 평범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치자. 아마추어 정비기사라면 에러 코드를 보고 그냥 점막 코일을 교체할 거예요. 제프의 말 맞다나 많은 정비기사들은 컴퓨터를 개시자로 간주한다. 어디가 문제인지 컴퓨터가 이미 알려졌으니 미스터리랄 게 없는 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정비기사라면 그런 평가의 한계를 알 것이다. 점화, 고열, 에러 코드가 뜨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고장난 컴퓨터가 허위 경보를 울린 것일 수도 있다. 고열과 센서를 연결하는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다.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닛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먼저 코일부터 살핀 다음에 그야말로 전선 뭉치를 쥐고 역추적을 시작하죠. 이 선은 차량 아래를 지나 손을 집어넣을 조그만 틈을 뚫고 시트 아래를 통과해서 반대편의 컴퓨터로 연결되거든요. 어디가 고장났을지 모르니 여길 전부 살펴야 해요. 제프는 최근 출시된 포르쉐의 배선도를 보여준다. 서로 겹쳐진 전선이 온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어 미로보다도 복잡하다. 그는 덧붙였다. 차 안에는 몇 킬로미터의 거리선이 들어있어요. 몇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예요. 제프는 정화 코일에 연결된 전선의 신호를 체크한다. 주변 회로를 들여다본다. 전기상경 문제라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에 쥐가 들어가서 갉아먹었나? 차체를 수리했나? 무엇 때문에 선이 끊겼을까? 그는 말했다. 이 일을 하려면 호기심이 많아야 해요. 원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시킨 대로 하게 돼요. 그게 더 빠르고 덜 귀찮고 다른 손님이 있으니까요. 자동차 수리는 현대사회의 축소판이다. 엔진 코일에 문제가 생기면 내장된 컴퓨터가 전기기사에게 째깍 알려주는 온갖 기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즉각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정보의 시대에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미스터리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가 되었건 정치가 되었던 예술이 되었건 과학이 되었건 최고의 고수들은 이렇게 제시된 해답을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2012년의 인터뷰에서 그가 당신이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한 사고의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이든 할 때 가장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VCT는 자기가 아는 정보를 유일한 정보로 간주하는 성향을 말하죠. 사람들은 뭐 내가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라고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어찌어찌 때우죠. 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사고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러 인난 오류를 가중한다. 빛나는 화면은 모르는 게 없을 듯한 분위기를 풍기지만은 세상은 검색 엔진의 결과로 뜨는 첫 번째 페이지나 필터로 걸려진 페이스북, 뉴스 피드보다 훨씬 복잡하다. 심리학자 베리 시워츠는 기발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한 바 있다. 그는 학고생 115명에게 버튼과 전구로 구성된 널리 퍼즐을 나눠주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맞는 버튼 2개씩을 4번씩 눌러야 했다. 버튼의 개수를 고려하면 가능한 정답은 모두 70개였고 하나를 찰 때마다 소액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 그룹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해보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했다. 여기서 위샤티는 이렇게 작동한다. 학생들은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서 상금을 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대안을 찾지 않았다.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일반적인 규칙을 찾는 것도 포기했다. 과거에 들어맞았던 조합을 반복하며 같은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다. 다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장된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정비기사처럼 행동했다. 잠시 후에 스워츠는 실험을 반복하되 반전을 하나 넣었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처음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일반적인 규칙과 패턴을 찾아보겠다. 이 소소한 차이로 모든 게 달라졌다. 이제는 모든 학생이 좀 더 광범위한 패턴을 찾아냈다. 학생들은 맨 처음 받은 상금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위샤티의 착각에 좀 더 자유로워지자 계속 질문을 던지며 진짜 정답을 찾았다. 미스터리를 인지하자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향상이 되었다. 포르쉐 정비 전문가 제프의 경쟁 우위도 바로 이것이다. 그는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시니아티의 저지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진짜 고집이 세요. 동업자는 항상 저들을 이점하고 그만 포기하려고 하지만 저는 문제가 뭔지 알아내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나서 제프는 혼자 빙긋 웃는다.
어처구니 없게 들리겠지만 이거는 마치 레이커스가 가지고 있는 더 경기는 교본 2번 나오는데 코비가 막 슛을 쏘기 시작할 때 비슷해요. 그 순수한 투지 말이에요. 코비는 지고 못 사는 사람이고 저도 지고는 못 살아요. 시동이 꺼지지 않는 호리스의 그 일일이 그의 신경을 거스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제프는 그 차를 석 달째 살피는 중이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을 쏟아가며 문제와 연관 있는 부분을 모조리 체크했다. 전마 장치와 자동 변속기와 스타트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모두 멀쩡했다. 제프는 정말이지 당황스러웠다. 점점 미치겠더라고요. 날마다 그 차를 쳐다보면 아직도 못 알아냈느냐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서방에 비친 것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전기 부품을 차례대로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였다. 브레이크 등이 깜빡이며 꺼지지 않고 가끔 컨버터블 지붕이 작동을 멈추는 증상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엔진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컴퓨터가 거기를 살리려고 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정비 교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로 했죠. 재미를 찾아내는 능력. 엘렌 랭어는 마음생균 연구로 유명한 마음의 과학자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어리석은 일들을 수없이 저지르는데 이런 실수에는 대부분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있다. 인간이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생각은 힘든 것이다. 생각 없이 지내는 편이 훨씬 쉽다. 랭어는 초창기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사회 심리학은 인간이 생각하며 산다는 것을 사실로 간주하는 이론들로 넘쳐난다. 그런 다음에 평소 성격대로 배짱 좋게 그 이론들이 대부분 틀렸음을 주장했다. 랭어는 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제는 고전이 된 논문에 실린 한 실험에서는 비험자들에게 복권을 고르게 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고른 복권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액수에 당첨될 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확률 게임이었기 때문에 선택에는 의미가 없었고 그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또 다른 재미있는 실험도 있다. 연구진 두 사람의 대학교 도서관 복사기 앞에 서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 그가 복사기에 동전을 던져 넣으려 할 때 우리가 먼저 써도 되느냐고 물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생각이 있는 존재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아무 이유나 대기만 하면 심지어 전혀 의미 없는 말을 할지라도 거의 전원이 굴복했다. 랭어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었다. 일상의 대부분은 자동 운행 모드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그냥 정신을 빼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빼놓고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정신을 빼놓고 있을 때도 많아요. 이 같은 마음 놓침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자 사고의 오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떡하니 자리를 잡은 미스터리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1960년대의 심리학자 존 옐러슨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스타일의 지능 검사를 했다. 그는 각 시험자가 방음이 되는 조그만 방으로 안내했다. 그 안에는 의자, 버튼 2개가 놓인 테이블, 아폴로 사령선에 쓰였던 같은 종류의 실베니아 전자 발광 디스플레이가 있었다. 그런 다음에 옐러슨 어떤 실험인지 설명했다. 매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했는데 디스플레이의 X가 아니면 Y가 뜰 것이었다. 시험자는 어느 글자가 뜰지를 예측하고 해당 버튼을 눌러야 했다. 이때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극대화 전략.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몇 번 지켜보다가 빈도가 가장 높은 쪽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10번 중에서 8번은 Y가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극대화 전략을 선택한 사람은 X 버튼은 건드리지도 않고 Y 버튼만 계속 누를 것이었다. 동물을 상대로 이 실험을 진행하면 모두가 극대화 전략을 선택한다. 원숭이, 금붕어, 비둘기, 쥐 모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이 전략을 구사한다. 패턴을 파헤치려고 고심하기보다는 미스터리를 인정하고 가장 높은 가능성을 선택한다. 하지만 극대화 전략에 동참하지 않는 종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이른바 매칭 접근법을 사용한다. 옐러스의 실험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전략을 실제 확률 평균과 매치에서 10번 중에서 8번을 Y 버튼을 나머지는 X 버튼을 눌렀다. 실험이 끝났을 때 옐러스는 학생들을 만나서 전략에 관해서 물었다.
대부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매칭 접근법을 썼다고 대답했다. 그냥 한쪽 버튼만 계속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리한 해법은 착각이었다. 80%의 확률로 Y가 뜨긴 했지만 글자의 배치는 전적으로 무작위였다. 비험자의 지나친 자신감은 성적에도 영향을 미쳐 답을 알아맞힌 확률은 겨우 68%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중간에 노선을 변경하지도 않았다. 화면에 뜨는 글자를 수백 번 본 뒤에도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사회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가치라는 책을 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로서 에러는 어느 문학 평론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 작품 속 인물들은 실수로부터 배울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행동이 점진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 작품의 탁월한 부분이다. 인간이 글자 예측에 이렇게 약한 이유가 뭘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미스터리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글자 예측을 거절대하듯이 하기 때문이다. 랭어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더 큼지막한 뇌가 있지만은 최대한 쓰지 않는 쪽으로 지낼 때가 많다고 한다. 알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걸, 미스터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그러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 놓침이 이런 식의 행동을 유발하죠. 랭어는 우리가 저지르는 정신적인 죄를 기록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하버드 심리학 최초로 정신 여성 교수가 되었다. 이후에 마음 놓침의 해결책을 연구하는 데 몰두할 수 있었고 그 해결책을 마음챙김을 주장했다. 마음챙김의 상태일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별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카테고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이는 가만히 앉아서 교사가 나열하는 정보를 암기하는 일반적인 교실에서의 주의 집중과는 다르다. 랭어가 말하는 마음챙김은 현실이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바깥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가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다음 마음챙김의 핵심은 새로운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아차리면 현실을 자극하는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아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일정하면 바깥 세상도 그렇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달라지죠. 마음챙김은 그 변화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한계없는 게임으로 바꾸고 도처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챙김을 시행할 수 있을까? 랭어에 따르면 요가나 초월 명상 같은 게 해답은 아니다. 그는 2010년 하버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40분은커녕 5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자격증을 소유한 마음챙김 전문 치료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 대신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권한다. 미스터리를 도외시하는 것이 마음 놓침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 그 치료법은 미스터리를 인식하는 게 되어야 한다. 랭어는 이렇게 말한다. 저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그럼 다들 2라고 하죠. 그럼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때도 있지 않냐고 해요. 예를 들어서 눈덩이 위에서 다른 눈덩이를 쌓아도 그건 하나잖아요. 그럼도 두 개를 합치면 하나가 돼가요. 산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접근적이며 세상은 뜻밖의 사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음을 놓친 상태일 때는 절대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죠. 전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하지만 세상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훨씬 미스터리하죠. 랭어는 앨리슨 파이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비험자들에게 새로운 물건을 보여주며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 한쪽에는 단정적인 단서를 달고 다른 쪽에는 조건적인 단서. 그런 다음에 비험자들이 그 물건을 종이에 쓰여진 낙서를 지우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차이는 분명. 조건부 단서를 들은 사람들은 반려견 장난감을 지우기로 활용할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민했다. 마음챙김은 현명한 사고법이나 생산력을 촉진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일 때도 많다. 하지만 랭어가 보기에 마음챙김의 핵심은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어릴 때 하는 게임이 재미게임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렇게 신나는 어른이 몇 명이 될까? 무엇이든지 통달하면 재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통달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저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가장 쉽게 마음챙김을 실현하는 방법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하는 거라고요. 무언가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미스터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뭔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그 느낌을 잊지 말고
항상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환기를 해야 해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분과 재미를 느끼게 하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건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랭은은 자신의 주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50살이 되었을 때 그림을 시작하기로 했고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테니스를 칠 수 없던 어느 여름날이었고 랭은은 친구에게 전부터 그런 한번 씹었는데 지금 해보면 안 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랭은은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 발리근과 오래된 가구, 테이프 코드의 저녁날, 웃기는 포즈를 취한 친구들을 그린다. 해묵은 판자에 그릴 때도 있고 동네 미술용품에서 할인 가격에 산 넓은 캔버스에 그릴 때도 있다. 랭은은 현재 유명 화廊에 소속된 화가가 되었지만 요즘도 그저 좋아서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쉽지 않으면 그리지 않는다. 창의적인 활동은 그가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챙기며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돕는다. 예술이 랭의 과학을 뒷받침하는 계기다. 그림을 그려보아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요. 나무를 보며 나무가 초록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좋아요, 초록색이에요. 하지만 그걸 그리려면 정확하게 어떤 초록색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초록색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을, 하늘에 어떤 태양이 움직이면 색도 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무를 그리려다 문득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요. 랭어에게 훌륭한 그림은 훌륭한 삶의 축소판이다. 접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는 과정 말이다. 랭어는 붓과 물감을 들고 부담스러운 텅 빈 캔버스를 마주할 때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다. 완벽하면 재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고 엉뚱한데 물감을 칠하고 그림이 자기가 그리려 한 것을 절대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랭어의 목표는 간단하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의 미술에 관심을 유지하는 것,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것이다. 랭어는 화가들을 대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림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엉뚱한 데에 선을 긋거나 색을 잘못 썼더라도 계속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림을 본 사람들은 실수와 하자로 연락진 그 작품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랭어는 이렇게 말한다. 실수도 제대로만 하면 새롭고 아름답고 무언가를 내다보는 창문이 될 수 있어요. 창의력의 열쇠. 제프의 첫 차는 $1,500에 산 1963년 포드 란체로였다. 그런데 산지 고작 2주 만에 차가 고장이 났다. 제프는 말했다. 문제는 어느 차를 사느냐 돈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연애도 해야 하고 할 일은 많은데 저는 15살 차가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프는 자동차 부품점에 가서 사장도 잡고 아르바이트 할 때니 부품 몇 개만 달라고 했어. 또 그리고 란체로에 필요한 거. 제프는 몇 달 동안에 화장실과 바닥 청소를 한 후에 서비스 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오일 교환하고 브레이크 수리하는 일을 맡고 일은 재밌고 알아보니까 내가 뭘 고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월급에 손이 제자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제프는 10년 동안 여러 정부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은 끝에 포르쉐를 전문으로 늘어는 자기 가게를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크리스트에 조그맣고 또 광고를 싣고 손님을 기다렸다. 한 달 동안 가만히 기다리면 전전긍긍했죠. 내가 무슨 저지른 거지? 혼자 가게를 차리다니 엄청난 실수를 한 게 아닐까? 하지만 곧 손님을 받게 됐고 제프가 못 고치는 차가 없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리지 않아서 딜러들조차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차들이 그의 정비소에 막혀졌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다시 시동이 꺼지지 않는 포르쉐 9일로 돌아간다. 처음 몇 주 동안의 제프는 누가 봐도 많은 용의 잘못을 이척하였다. 그런 식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대개 점화 쪽을 의심하죠. 연료 펌프나 스타터나 뭐 그런 데를요. 하지만 모든 부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동을 여전히 꺼질 줄 몰랐다. 다른 정비사 같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 차는 가망이 없었다. 하지만 제프는 아니었다. 엔진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으니 다른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불어난 컨버터블 지붕부터 조사를 했고 컨버터블 제어 장치를 찾아서 전선을 하나씩 따라가며 점검을 시작했고 제프는 컨버터블 제어 장치가 또 엔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어떤 멍청한 인간이 고속도로를 130km를 달리면서 지붕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시속을 넘으면 지붕이 작동하지 않게 설정되어 있죠.
컨버터블 제어 장치를 분석해보니 회로기판에 하얗게 부식된 부분이 있으다. 부식은 흔한 현상이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단자 사이의 부분이 부식되어 있었다. 부식이 생기면 전기가 통할 수 있죠. 반도체니까요. 제프는 부식된 부분을 보고 문득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올렸다. 컨버터블 제어 장치에서 흘러나온 전기가 엔진으로 역공급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엔진 제어 장치를 계속 돌릴 만큼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제어 장치가 계속 돌아가면 엔진도 계속 돌아갈 테고요. 제프는 가스를 검증하기 위해서 컨버터블 제어 장치와 연결된 전선을 뽑아보기 시작했다. 모두 5개의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플러그를 뺐더니 브레이크 등이 꺼졌어요. 신기한 일이었다. 제프는 다른 플러그까지 하나씩 차례로 빼보았다. 컨버터블 제어 장치에 연결된 마지막 플러그를 뽑았더니 엔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엔진 꺼지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부식된 기판을 교체하자 엔진은 아주 멀쩡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소리가 끝났다. 제프는 미소를 지며 말했다. 3개월씩이나 걸렸을 뿐이죠. 제프는 보기에 시동이 꺼지지 않는 포르쉐 911은 컴퓨터 진단의 한계를 입증하는 사건이었다. 컴퓨터는 그 회로로 전기가 누출되는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차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조차 알아차지 못했으니 해결책을 찾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됐죠. 컴퓨터는 아는 건 알지만 모르는 건 모르거든요. 선문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정보 시대에 효과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통달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최근 한 연구에서 GPS가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 장소는 일본 도쿄에서 했는데요. GPS를 받은 그룹은 목적지까지 우왕좌왕 했는데요. GPS가 부정확했다. 이유가 뭘까? 즉각 해답을 알려주는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때가 많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다. 가는 길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기계의 지시를 따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게 된다. GPS를 쓰지 않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제프는 요즘도 정비소에서 컴퓨터의 힘을 빌린다. 다만 컴퓨터가 제시하는 신속한 해결책에 갇히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실행할 뿐이다.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 어디가 고장났을까? 허투루 넘겨버린 질문이 있다면 뭘까? 개발 경제학자이자 에세이스트 엘버트 허시먼은 의구심이 장점을 또 주제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신한 친구이자 매형이었던 철학자 컬러르니와 함께 햄릿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로 했다. 그는 햄릿으로 인해서 의구심을 오명쓰게 됐다고 했다. 이 우울한 왕자가 의구심의 상징이 된 탓에 사람들은 의구심이라고 하면은 햄릿의 우유부단함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독백을 연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시몬이 의구심에서 찾은 감정은 해방감이었다. 우리는 의구심을 풀 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게 된다. 확실하지 않아도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된다. 시몬은 의구심의 장점으로 창의력을 자주 예로 들었다. 그는 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창의력 발휘의 비결이야. 다만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지 모를 때만 가능한 얘기지. 제프는 어떻게 해야 포르쉐의 시동을 끌 수 있을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의구심으로 머뭇거리지 않았다. 허시먼의 표현을 빌자면은 그는 햄릿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마음 챙기면 언제든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요즘보다도 그런 태도가 더 필요한 때는 없다. 생각지도 않게 그어진 성냥. 자, 곁에 있는 요에서 성냥. 예술의 기본이다. 우리는 미스터리 속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의 미스터리 한계에 대처하는 법을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요령일 것이다. 창작, 미스터리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감사익을 베르는 나의 환상적인 답장, 볼트, 감사 해서 이렇게 대충 읽었네요. 뇌과학자 인지심리학으로 밝히는 매혹의 법칙. 자, 도대체 재미란 어떻게 독자를 붙잡고 싶은가? 피디어 메일 고민에 대한 채비, 정밀하고도 매력적인 책, 뇌과학 흥미로운 삼정적 경이롭고 이 책을 살아간다. 무언가를 배웠다. 이렇게